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박민아입니다. 다우지수는 연이틀 신고가를 썼지만 우리 시장은 연일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는 12,000선 돌파하면서 오늘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만 소외받는 분위기죠. 자, 현재 약보합권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과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고 매수 가능한 종목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세한 수급 분석은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디커플링 우려감이 해소될 것 같았는데 오늘 우리 시장 더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낙폭을 더 키우고 있는데요. 주체별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랜만에 시장에서 또다시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아침에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오늘은 개인만이 사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조금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일단 코스피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271억 종합적 코스피 시장에서 사고 있고요. 외국인은 194억 그리고 기관이 56억을 팔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많이 파는 업종은 전기전자 업종, 운수장비 업종에서 100억이 합이 넘게 나오고 있고요. 근데 단순히 이 물량이 다가 아니고요. 오늘 비차익에서 535억이 벌써 프로그램 물량으로 나왔습니다. 최근에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10조 원 넘게 다시 쌓이면서 결국에 컷오프 위칭데이 다음 주 목요일을 앞두고서 상당히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고요. 지금 최근에 어쨌든 유동성이 단순히 코스피 시장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한머니가 한 차익을 노리고 매매를 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비차익 쪽에서 매도가 나가는 건 외국계 물량이고요. 사실 기관 물량은 거의 기관은 코스닥에서 시장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만기가 사실 이제 5거래일 앞둔 입장에서 올해 들어서 첫 컷오프 위칭데이거든요. 상당히 변곡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일본 증시랑 다르게 움직이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그들만의 리그, 즉 통화정책으로 인한 그들의 기축동화가 아무래도 상당히 계속 절하가 되는 그런 입장 속에서 니케이 증시, 특히 일본 증시가 단기간에 거의 50% 가까이 올랐는데요. 그보다 더 오를 수 있는 게 지금의 작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자세한 건 투자 전략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개인이 177억 사고 있고요. 기관이 137억을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차익 실험을 어제 70억을 던졌고 오늘 연속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이 42억. 어제 외국인은 아침에 팔다가 오들어서 다시 재매수를 해줬는데 제가 어제 투자 전략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더 가려면은 이 외국인과 기관의 그동안의 수급이 차익 실현이 나와더라도 그게 연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당일만 보고 판단할 수 없고 며칠 추세를 보자 했습니다. 근데 어제 종가에 외국인이 사주는 걸 저는 봤고 기간도 70억 정도밖에 안 팔았는데 오늘 다시 아침부터 개인이 180억을 사고 있는데 만약에 이 상황이 오늘 어제랑 다르게 오후 들어서 개인이 매수세가 더 많이 몰리게 된다면은 외국인 기관은 더 많이 팔게 되겠죠. 그 물량을 사실 이용해서 팔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엔 코스닥이 이번에도 550선에 대한 돌파는 사실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명심해서 코스닥도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수급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까지도 개인의 매수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는지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 주체별로 속내도 궁금한데요.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요, 외국인은요, 이 말씀 드리는 게 저는 북한 리스크를 사실 시장에서 별로 이유를 꼽지는 않습니다. 왜냐, 어떤 정치적 리스크, 분쟁, 뭐라고 해야 되죠?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리고 거기에 정치가 결부되는 거고, 근데, 북한 리스크가 지금 워싱턴까지 불바다를 일으키겠다, 이런 뉴스가 또 흘러나오고 있는데, 항상 북핵 관련 뉴스들, 이런 게 나왔을 때, 그때가 시장 저점을 찍었었죠. 오늘은 저점을 찍었다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그런 뉴스들을 이용해서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선물의 포지션이요. 항상 그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선물을 대규모로 매수한다든지 대규모로 매도한다든지 그런 어떤 포지션 전략을 취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다는 거, 특히 만기를 앞두고서 이런 뉴스가 또 나오고 있다는 게 외국인들한테 상당히 시장을 더 농락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 변수, 실질적으로 뭐 폭탄이나 뭐 미사일이 발사하지 않는 이상 큰 시장에 어떤 악재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개인은 어떻습니까? 모르겠다. 코스닥 간다는데 잡아보자. 사실 이게 제가 제일 우려시했던 겁니다. 코스닥이 계속 가려면 개인이 여기서 즉 고점에서 이제 세일링이라고 하죠. 세일링 포인트, 즉 천정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걸 잡지 않아줘야지 어쨌든 기관이 그걸 차익 매물에 던지더라도 개인이 잡지 않는구나 해서 계속 어떤 그들만의 리그를 일으킬 수 있는데 지금 어제부터 조짐 입장 이상합니다. 어제 코스닥에서 개인이 어쨌든 오전보다는 줄이긴 했지만 샀고요. 오늘도 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아침부터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 즉 개인이 고점에서 잡는다는 거는 상당히 시장이 꺾일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5년을 평균치를 놓고 10년을 평균치를 놔도 똑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힘든 건 마찬가지다. 우리라고 편하겠냐? 이 말은요, 계속 투신권을 욕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가끔 사고 또 팔고 하고 있지만 결국 기관이 단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시장이 결국 웹더독 현상에다 진퇴양난의 어떤 시기라는 겁니다. 코스피 내에서 몇 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지고 외국인이 흔들고 있는데 기관이 그것을 따라할 수 없고요. 자금 여력으로. 한머니가 너무 넘치는 시장이고 환율적인 부분이 워낙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어제 사원이 빠지던 게 오늘 사원이 데려올랐거든요. 사실 그런 이유,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기관도 어떻게 투자를 명확하게 할 수 없는 시장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관을 단순히 욕하지 말고 솔직히 외국인을 욕해 줬으면 좋겠다. 기관의 속내를 제가 대신해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또 오늘은 일본의 통화 정책 회의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 변수가 많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 세워봐 주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일본 얘기 최근에 들어서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엔화 약세와 더불어서 어쨌든 이제 구르다 이제 중앙은행 총재 어쨌든 내정 되고 나서 일본의 통화정책회의가 지금 거의 처음이잖아요. 3월달. 물론 이제 금리 그런 면은 일단 차치하고 있어요. 일본이 지금 어떤 양적 완화 정책, 일본도 지금 대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을 취하려고 하고 있고 자산 매입 이런 거 채권 매입 같은 경우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했지만 벌써부터 그 조짐은 작년 11월 즉 일본 니케이 증시가 8,000선부터 상승할 때부터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엔화가 어제 밤사이 어제 93엔 초반에서 지금 94엔까지 다시 올라왔거든요. 최근에 고점이 94.6엔 정도였습니다. 즉 엔저가 주춤했던 게 94엔에서 꺾이면서 91엔까지 갔다가 최근에 92엔, 93엔 횡보하다가 다시 94엔을 돌파했기 때문에 어제부터 자동차 업종이 또다시 약해졌던 거고요. 기본적으로 오늘 일본의 통화정책회의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대비 엔화 지금 1150원대 기록 중인데요. 이게 더 꺾이면서 1120원대 1100원대까지 내려오는지 그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즉 엔화 약세가 가속도가 붙나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수출주들은 상당히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제가 하학업종을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정유업종이 최근에 계속 약세잖아요. 주가는 2000포인트 넘게 올랐고 결국 삼성전자에 의해서 올랐는데 왜 정유업종이 안 되느냐? 지금 셰일가스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셰일가스라는 건 뭡니까? 이제 어떤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앞으로 미국의 지금 셰일가스만 전부 다 캔에서 사라도 전 세계가 60년 동안 그 셰일가스를 통해서 에틸렌을 즉 정유업종, 원유업종의 가장 기초적인 원재료가 에틸렌이잖아요. 그것을 만들어내가지고 석유화학 쪽에 전부 다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셰일가스를 일본으로 수출하려고 하고 있고 결국에 저가에 수출할 거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 셰일가스를 받을 수 있는 물량이 별로 없을 것이고 앞으로 미국 그리고 중국에서 상당히 돌아갈 겁니다. 근데 어떤
그 땅을 파가지고 셰일가스를 캐내는 그 기술력이 중국은 별로 없는 상황이고 미국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국내에 기존의 어떤 석유 업종이 나프타를 기본 체제로 했었고요. 뭐 PTX나 PX 이런 원료 체제 쪽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그리고 LG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정유업종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전할 수 있다는 건 결국엔 그 추세가 지금 단기적으로 상용화는 안 되고 있는 셰일가스지만 분명하게 바뀔 수 있다는 점. 지금 한일 전쟁과 같이 더불어서 어떤 원유에 대해 앞으로는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주는 더 어렵겠죠. 정제 마진이 나올 수가 없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정제 마진은 중국 쪽에 많이 수출했었는데 중국도 그 매장된 셰일가스가 상당히 많다는 것은 결국엔 중국 쪽에 대한 수출 비중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금호석유 약세 그것까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금호석유는 천연고무라는 기본적인 고무 가격이 좋아야 되는데 그 고무 가격이 2009년 고점을 찍고요. 금호석유가 그때 24만 원 최고가를 찍었을 때인데 이제 2011년이었죠. 그때부터 가격이 계속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격이 최고점 대비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났고요. 그 중국의 재고가 너무 많아서 그 가격이 상승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까지 없다고 하면 당연히 펀더멘탈 논리는 통하지 않겠죠. 왜 석유업종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왜 시장이 안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전차군단 어느 정도 한계에 분명히 한율적인 부분에서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스마트폰, 하이엔드폰이라고 하죠. 고가폰. 그게 월가에서 이제 애플뿐만이 아니라 삼성도 매도 의견이 밤사이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애널들의 의견은 모두 믿을 수 없지만 중국의 저가폰들 500불, 600불짜리가 삼성의 고가폰보다 더 사양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그 고가폰이 정말 이익률을 계속 창출할 수 있을지는 제가 연초에 조금 한번 먼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치면은 스마트폰 시장이 꺾이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고전할 수 있다는 거. 즉 그들만의 리그, 선진국의 리그 속에서 상당히 우리 시장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신다면은 오히려 지금 같은 지수대에서 한 템포 쉬는 전략이 더 적합한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별 종목들 실적이랑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장이 꺾여도 계속 갈 겁니다. 그런 종목들 매매하시는 건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코스닥의 수급 동향 꼭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길 일단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일본을 주목하자 그리고 업종 가운데 정유 화학 업종에 대한 분석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오늘장 업앤다운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업종목입니다. OCI.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하면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삼성의 샤프 지분 투자로 인해 반사이익을 거둘 거란 기대감에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운 종목입니다. RNL 바이오, 나정찬 회장의 퇴임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 삼성전자도 빠지고 있습니다. 고점 부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들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은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오르고 있는 종목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OCI부터 자세한 분석해 주시죠. 네,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사실 뭐 업앤다운 아주 눈에 띄는 뭐 종목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OC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약 한 7% 이상 급등을 하면서 태양광주의 이제 대장주인 OCI가 이제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은 매주 수요일날 알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안정 상향 추세로 좀 접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또 긍정적인 또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고 또 태양광 업황 자체가 좀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소식들도 계속 전해지고 있어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급등 이후에 또 급락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는 다시 한번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레벨업을 꿈꾸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OC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업황이 개선될 경우에는 그 가동률도 올라가면서 영업이익도 이제 흑자 계속해서 이제 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른 업종목이죠. LG 디스플레이도 분석 도와주시죠.
네,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삼성 샤프의 지분을 3% 정도, 뭐 104억 엔 정도로 이제 인수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 사실은 뭐 삼성 샤프의 왜 이게 반사이익일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일단은 지금 샤프 같은 경우에는 LCD 패널을 같이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그 애플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뭐 삼성 샤프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애플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샤프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출처인 삼성이 LCD 패널을 이제 신규로 매출을 하면서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가 되겠지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애플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해서 이제 샤프에 괘씸죄가 적용되면서 오히려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물량을 좀 더 많이 밀어줄 그런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반사이익을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보다도 뭐 사실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LG전자 완성전자 업체인 LG전자의 주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 뭐 OLED TV라던가 내지는 기존의 이제 LCD TV 같은 경우 이제 신흥국가에서 이제 MS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LCD 패널 수요 증가가 사실은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는 5%까지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외국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아주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어서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RNL 바이오 악재가 겹친 것 같은데요.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까요? 네, RNL 바이오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 좀 트레이딩을 해본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RN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뭐 계속 그 약속했던 내용들이 번번이 자꾸 번복이 되거나 혹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최대 주주의 어떤 지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주들이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그 최대 주주인 나정찬 회장이 지분 매각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고요. 한 25억 원 가량 장내에서 이제 매도를 하면서 주가 하락을 좀 이끌었다는 부분. 뭐 긍정적인 부분은 그 미국에서 이제 승소했다는 그 판결이 나와가지고 잠깐 이제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뭐 이제 RNL 산미하고 이제 합병한다는 그런 공시가 2월 25일 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또 번복이 되면서 다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까지 또 관리 종목으로 이제 지정될 수 있는 사유까지 발생한 그런 모습으로 오늘은 좀 하락이 좀 크게 발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지금 2,500원대에서는 다시 매수가 조금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현재 부분에서는 사실 뭐 매도하고 나가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요. 대부분 아마 3,500원에서 4,000원 사이에 많이 이제 물려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최대 주주 리스크라는 부분은 주가에는 장기간 악재로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NC소프트 김택진 회장이 지분을 매각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최대 주주가 지분을 팔고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주가에는 상당히 좀 장기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좀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 관련 사업이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좀 있다. 이 잘 되게 되면은 대박이고, 잘 안 되게 되면은 그동안에 투자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는 이제 쪽박 신세가 되는데, 예전에 뭐 황우석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좀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현재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은 일부 선진국들에서는 또 합법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자꾸 편향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법적인 어떤 제도 장치가 마련이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훈풍을 타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상존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좀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빠지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밀리고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삼성전자 지금 뭐 블룸버그 쪽의 기사를 좀 살펴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좀 안 좋은 기사들도 좀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봤을 때는 샤프 지분 확보로 지금 뭐 경쟁력을 좀 오히려 확보하는 것이 아니냐. 뭐 오전에는 상당히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고점대에서 외국인 매도,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는 지금 종목이 빠지고 있는데요. 아직은 조금 더 관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이게 뭐 조정으로, 깊은 조정으로 가느냐,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뭐 10일 이평선 깨고 지금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다시 매수가 조금 오후에 붙어주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달에 갤럭시 S4가 출시가 될 예정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휴대폰만 팔아서 매출 영업이익이 한 10조 정도 나왔습니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사업에 거의 뭐 지금 영업이익이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 사업이 꺾이게 되면 주가에는 상당히 좀 크게 급락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 계속 오늘 방송을 좀 보다 보니까 하이엔드급 같은 경우에 지금 하이엔드급 수요는 어느 정도 이미 하이엔드로 좀 전환이 많이 됐다.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에 중저가 폰을 쓰던 사람들이 갤럭시 S3나 4 같이 이런 이제 새로운 혁신 기술의 좀 고가 폰으로 이동이 좀 많이 됐다. 따라서 우리나라 같이 뭐 6개월마다 휴대폰을 평균적으로 바꾸는 그런 나라가 아닌 일반적으로 뭐 중국이나 미국, 유럽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패턴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신규 갤럭시 S4가 3만큼의 판매 실적을 올릴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직은 조금 더 매수 시점은 좀 눌림목이 좀 추가적으로 더 나온 이후에나 한번 볼 것 같고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일부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앞서 일부 전문가들 제시했던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 기관 선물 매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30포인트 돌파가 오늘장 관건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주식회사 알파라이징스탁의 정재훈 실장, 만기일 전후까지 눈치 보기 장세가 예상된다. 코스피 199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 박스권이 예상된다. 이명식 전문가는 기관의 차익 매물 초래에 경계하자라는 의견이었고, 플랜A 투자연구소 황규섭 팀장은 대형 IT 부품주,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 코스닥에 집중하자라는 투자 의견이었습니다. 끝으로 동보증권의 이의연 대리, 완만한 유동성 장세는 이어질 것, 2000포인트 아래에서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장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몇 개나 공감하시는지요? 네, 저는 4개 정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오늘이 만기일인데요. 만기 전후까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기관 차익 매물에 대한 추례를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 중에서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물론 투신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인 수급상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긴 하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최근에 대량의 매수세를 좀 보였던 것들이 만기일을 맞아서 좀 이렇게 매도세를 내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관 중에서도 오늘 금융투자 동향을 좀 봐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라는 그런 의견에도 좀 동조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물론 최근에 잘 나왔던 그 전기전자 업종들이 오늘 장에서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서는 굉장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품주들이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그 포지션 자체가 매수 쪽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를 보이고요. 오히려 주가가 부진했었던 업종들 대표적으로 뭐 화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도세가 좀 출회되고 있다는 거에서 가는 쪽이 아직도 시장이 약세다 보니까 그쪽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겠지만 사실상 완만한 유동성 장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또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점에서 역시나 뭐 2000선 이하로 뭐 조정이 온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 전략은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만 다음 주 14일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에는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이성규 팀장님의 전략도 궁금한데요.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은 전고점 지수 고점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급상으로 이제 놓고 보게 되면 일단은 전반적으로 그 순환매 장세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환율이다, 뭐 아니면 뭐 시케스타다 이런 핑계들을 대면서 어느 섹터가 또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그런 양상들이 계속 높낮이를 맞추고 있는데
지수 전체가 이제 일단은 최근 들어서 좀 이렇게 상승 탄력이 많이 제한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환율 부분이 있습니다. 환율 부분도 있고 그 이전에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조정을 좀 덜 받았던 그런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탄력성이 좀 약화되는 구간이고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이 변동성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좀 축소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순환매와 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차익 잔고가 아직도 그렇게 뭐 경계를 하지 못할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수준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매물 추리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물 추리에는 경계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셨는데 그래도 오늘장 관심 종목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 실리콘웍스입니다.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반도체 뭐 IT 기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회사는 그 팹리스 업체죠. 그래서 반도체 설계를 좀 이렇게 주로 하고 있고요. 다만 뭐 그뿐만 아니라 뭐 IT 부품도 역시나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많이 이제 최근에 주가가 내려왔다가 오늘장에서 5.3%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애플에 대한 매출 비중이 과거에 높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애플이 주춤하다 보니까 이 회사도 같이 좀 이렇게 주가가 주춤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 우려를 제거해놓고서 봐도 지금 주가는 현재 있으면 싼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그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뭐 공시에도 나왔지만 디지털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그런 변환기 그런 부분들을 특허로 또 취득하게 돼서 우리가 향후에 계속해서 추진해 갈 수 있는 디지털 방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매출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드라이버 IC 우등칩 같은 경우도 갤럭시 S4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어제도 얘기가 나왔지만 뭐 삼성 LG 같은 경우가 중국에 이제 8세 LCD 라인을 증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시나 실리콘웍스 동반적으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장에서 5%대 넘는 좀 급등세지만 좀 기업이 많이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고요. 목표가는 26,000원 선 정도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 선으로 좀 이렇게 손절가가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떨어질 때는 오히려 분할매 쓰는 전략도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리콘웍스에 대한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윤의 007 작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이 있는 듯 싶은데 오히려 그냥 제 종목들만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것 같고 시장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부터 좀 살펴볼게요. 지금 특별한 이슈가 없단 말이죠. 모멘텀이 없는 시장입니다. 자, 어제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찍긴 했어요. 그런데 오늘의 국내장은 지금 흐름이 어떻습니까? 자, 코스피가 거의 뭐 1% 가까이 마이너스 0.8% 이상 지금 빠지고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조금 안타깝네요. 자, 좀 많이 최근에 올랐던 부분 역시나 2000포인트 부분에 횡보한다는 말씀 드렸는데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좀 2000포인트를 깨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잠깐 깨졌다가 다시 올라갈 확률 높고 제가 보는 포인트는 3월에 뭐 동시 만기도 있고 여타 이제 남아있는 악재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3월 이후 그러니까 3월 말부터 늦어도 4월부터는 한번 코스피 지수가 2100 정도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포인트는 동시만기 이후에부터 그러니까 3월 한 셋째 주부터는 한번 관심 있게
종목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왜 이런 이유를 제 말씀을 좀 드리냐면은 뭐 중국 효과도 있겠고 또 하나 여러 가지 미국 쪽에서 날아오는 호재 자체가 나쁘진 않고, 그리고 유럽이 약간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서도 그래도 약간의 리스크 자체가 거의 지금 쏙 들어간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보셔야 되냐, 이런 장에서 어떤 종목? 제가 선택한 종목 단기로 보셔야 됩니다. 단타 치셔야 돼요. 제가 단타 치려고 종목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어제가 아니죠. 화요일 지난주 해가지고부터 계속 가지고 나온 종목들, 지지난주 건 정리가 다 끝났고요. 수익을 많이 내드렸고, 뭐 가장 많이 낸 종목 인프라여 수익 뭐 한 12% 이상 났었고, 게임빌 뭐 7, 8% 수익 났잖아요. 그런 종목도 정리가 다 들어갔고, 지난주부터 조금 이제 가지고 나왔던 종목들 약간의 좀 수익률이 어떤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매도 사인을 안 낸 종목들입니다. 자, 대덕전자가 최고가 대비 한 3.5%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고 아직 홀딩 유효합니다. 더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대한약품 역시 한 5%까지 수익이 났는데 이것도 역시 수급상으로 두 종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반등이 올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 이상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금호타이어도 역시 수급적으로 굉장히 아직까지 이쁜 종목이에요. 최근에 횡보 흐름 이 세 종목이 하고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이 한번 반등 줄 거라 기대가 됩니다. 꼭 홀딩하시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자, 그리고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차바이오에는 좀 아직까지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크게 마이너스는 아닌데 마이너스 2% 정도인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자, 어제 말씀드렸던 화요일날 말씀드렸던, 화요일이 어제가 아니고 화요일날 말씀드렸던 종목이 하이셀입니다. 자, 하이셀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하이셀을 차트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하이셀을 제가 이 종목 말씀드리면서 이때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 뭔가 지금 심상치 않다. 분위기 뭔가 지금 심상치 않다. 한번 튈 것 같다. 한번 이거 뭔가 지금 누가 모으는 느낌 난다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어제 갑자기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얼마였죠? 3,000원이었어요. 어제 3,000원까지 올라가서 3,000원 이상, 그러니까 3,140원까지 올라가서 최고가로 수익률 대비하니까 한 11% 이상 수익이 났네요. 현재가에서는 수익률이 그래도 한 2% 정도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종목 지금 현재 목표가에서 파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그런데 아직 못 파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요 차트 한 번 더 갈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반등을 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거래량 터져줬기 때문에 이후에 한 번 더 반등, 보통 이게 한 번 급등하기 위한 첫 단계가 한번 쉬었다 가는 차트.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바로 오늘의 포인트 같아요. 자, 오늘 약간 쉬었다가 내일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한번 랠리. 자, 예전에 보여줬던 랠리들, 어떤 랠리? 자, 이런 랠리가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런 랠리 한번 기대해 볼게요. 그래서 하이셀 같은 경우에는 자, 현재가에서도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2,900원 아래에서도 충분히 매수하신다면은 우리 수익률 다시 한번 3,000원 뚫고 기대해보는 그런 종목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일단 3,000원 목표가 달성했기 때문에 수익 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저는 이 종목 일단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져가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현제약입니다. 이현제약 어제 아침 말씀드렸어요. 방송 보셨죠? 자, 이거 매수가 얼마였죠? 16,650원. 원래 방송 딱 종목 얘기했을 때 16,550원, 16,600원 그랬는데 그냥 쿨하게 16,650원 살 수 있는 가격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 오후장이 주춤했는데 오늘 올라갑니다. 오늘 최고가 17,200원까지 올라갔어요. 17,200원까지 올라가서 이 종목 목표가 얼마였죠? 3%였습니다. 3.2%까지 지금 수익이 나버렸습니다. 네, 3.2%까지 수익이 났기, 3.3%인가? 3.3%까지 수익이 났네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어쨌든 간에 목표가 도달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현제약은 지금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좀 이쁜 모습을 그려가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 정리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꾸준하게 지금 기간들이 며칠 연속이죠? 8일 연속 어제까지도 들어와줬고, 오늘도 이렇게 오른다는 것은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도 기관들의 매수가 아마 강하게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종목 내일도 오르고 다음 주도 오를 것이란 기대가 있네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3% 이상 수익이 났지만서도 제가 목표가 도달했어요.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약속 지켰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가져가겠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홀딩을 하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종목은 제가 뭘 가져나왔냐면은 첫 번째 종목은 로엔입니다. 자, 로엔을 제가 조금 요거는 한 일주일 정도 보고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로엔의 가장 대표적인 그 연예인이 누구죠? 자,
아이유입니다. 아이유, 그렇죠? 아이유, 삼천부대 아이유가 드라마 데뷔를 해요. 드라마 데뷔를 하는데 했었죠. 드라마를 이제 메인으로 주말 드라마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부터. 그러면은 그 효과가 적지 않게 있을 것이라 판단은 됩니다. 첫 시청률에 따라서 로엔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그걸 포인트로 잡고 이 종목은 단기 종목은 아니고 이 종목은 한 일주일만 보시고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만 조금 보신다면은 괜찮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현재 포인트 계속 신고가 패턴 그리면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한번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 말씀드릴게 제가 가지고 나온 게 테크윙입니다. 자, 테크윙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 지금 굉장히 이쁜 모습. 자, 수급 상황을 봐서도 기관들이 지금 연기금에서 최근에 샀어요. 2월 18일부터 해서 이거 굉장히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2월 18일부터 해서 연기금 매수가 그냥 주구장창 들어옵니다. 이게 한 15일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끝도 없이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고 그전에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연기금 물량을 다 개인 물량을 전부 다 싸그리 그냥 가져가고 있습니다. 개인 물량이 기관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현상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테크윙의 기관들, 특히 연기금의 평균 단가는 얼마나 나올까요? 자, 연기금이 언제부터 샀냐면 2월 18일부터 매수가 들어가고 이전부터 연기금이 여기부터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럼 연기금이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와서 이때도 계속 샀어요. 계속 샀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7,000원이라고요. 7,000원. 7,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연기금이 지금 7,000원인데 지금 7,350원이에요. 5%예요. 5% 먹으려고 들어갔다고요? 아닙니다. 이거 오늘도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달렸어요. 7,460원까지 올라갔다고. 이거 연기금 또 들어오는 겁니다. 충분히 갈 가망성이 높은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포인트로 잡은 종목 로엔이냐 테크윙이냐. 로엔도 좋은데 저는 오늘은 테크윙을 해볼게요. 테크윙. 자, 이현제약처럼 급등하는 모습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테크윙입니다. 자, 테크윙이 현재 가격이 지금 7,360원. 40원 왔다 갔다 하는데 7,360원에서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360원에서 그냥 현재가 시가로 그냥 매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 그 다음에 아니고 테크윙 차트 보면서 말씀 한번 드리자면은 지금 박스권 이탈해가지고 상단 뚫고서 가는 신고가 패턴 시작했습니다. 한 번 더 강하게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예전 가격이 얼마였냐면은 예전 가격이 뭐 높게 갈 때 10,000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그러면은 이 종목 지금 7,300원인데 이 박스권 부근이 얼마? 최소한도로 8,000원 정도, 7,000원 후반대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이 종목 한 3, 4% 이상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 정도 목표가 잡고서 테크윙 현재가로 매수하시고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보고서 다시 한번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테크윙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김선윤의 공시작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지수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5포인트 0.7% 밀린 상태이고 코스닥 지수도 540포인트대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중국 증시 흐름은 어떨까요?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예. 네, 자, 어제 중국 증시는 오후장 갈수록 상승폭이 커지더니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일본 증시 또한 중국 증시 또한 이제 강한 기대감이 좀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 약세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간망 심리가 좀 많이 커지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 양해에 따른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이 꾸준히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는데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매수가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은 확대되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 시장에서의 간망세가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발표했었던 1월부터 2월에 중국의 재정 지출은 15.7%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간망세가 좀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1월부터 2월까지의 중국의 재정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7.2% 늘어난 2조 2,400억 위안으로 발표가 났었는데요. 지금 계속적인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시장에서의 경제 성장의 둔화가 이러한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전인대에서 도시화 발전 계획이 올해 상반기에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도시화 관련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당분간 도시화가 내수 확대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면서 내수 관련 업종들의 강세 기대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피치에서는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한 부동산 업체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책이 나오면서
대형 부동산 업종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이러한 소형 부동산 업종에 대해서는 이런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부동산 업계에 구조적인 개편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형주 위주로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클레이지에서는 중국의 2013년도에 대규모 경기 부양 가능성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양적 완화 기조가 조금은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계속적인 정책 지원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강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결국 2350선 내외에 혼주 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 상해 증시는 2350선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김보람입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주요 이슈부터 확인합니다.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재팬을 통해 샤프의 신주 3%를 취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를 통해 샤프에 투자한 금액은 104억엔, 우리 돈으로 약 1,200억 원 정도입니다. 전자업계 라이벌 관계인 양사가 손을 잡으며 서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 실리를 챙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사회적 책임을 올해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기로 했지만 국내 기업 전반의 사회 책임 경영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사회 책임 경영 점수는 100점 만점 중 20점대에 그쳤고 대기업이 40점대로 그나마 양호했지만 역시 낙제 수준이었습니다.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사망하자 세계 2위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급 향배에도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채굴할 수 있는 원유가 2,950억 배럴로 전 세계 확인 매장량의 24.8%에 달합니다. 네, 오늘 자세한 내용은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가 경쟁사인 샤프에 지분을 투자하겠다고 공개했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이고 얻어내는 효과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일본 언론에서 삼성전자가 경영난에 빠진 일본 전자업체인 샤프의 지분을 이제 출자하겠다라고 보도가 됐는데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100억엔이라 그래서 지분 3%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샤프에서는 5대 주주가 되는데 샤프의 1대 주주부터 4대 주주는 이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최대 주주로서 이제 샤프의 지분을 가지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옛날부터 이제 긴 라이벌 관계였던 관계를 넘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관계로 이제 재편이 되는 모습입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샤프 투자를 하는 핵심은 삼성전자 TV 패널 공급선의 이제 다변화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ITV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애플에서도 애플의 ITV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혼다이하고 샤프하고 애플하고 이렇게 대회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견제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4조 원에 달하는 투자비가 될 것으로 보였던 이제 11세대 LCD도 이제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는데 LCD보다는 OLED에 투자하는 것이 좀 더 미래가 있어 보이는데 LCD에 투자를 또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태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샤프에게 LCD 11세대의 생산을 맡김으로써 이제 삼성전자가 OLED에 투자하는 어떤 자금을 좀 더 확보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번에 MWC 같은 세계 가전 박람회 같은 곳에서도 샤프하고 일본 회사들이 OLED TV를 50인치 넘는 제품들을 내놔서 깜짝 놀라게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샤프는 삼성전자가 주로 하고 있던 LTPS 방식의 OLED가 아니라 옥사이드 방식의 OLED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샤프를 인수하는 것이 OLED 옥사이드 방식의 OLED도 같이 투트랙으로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의 여유를 가져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애플사가 워낙에 그 디스플레이 쪽에서 어려워지니까 LG 디스플레이나 이제 일본의 샤프 같은 곳하고 같이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그런 그 애플과 샤프의 관계가 너무 돈독해지는 것을 견제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최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경제 민주화 논의가 한창인데요. 하지만 기업들의 실제 사회 책임 경영 점수는 낙제점 수준이었다고요? 예,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서 그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그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은 사회 책임 경영 지수가 20점대에 머물렀고 대기업이 그나마 40점대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 대기업도 이제 지역 경제 발전이나 사회적 책임 촉진 그리고 직장 내 기본권 보장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특히 취약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4개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항목별로 됐는데,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도가 특히 이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막론하고 가장 부진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지역 사회와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가, 지역 사회의 공헌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이런 항목인데요. 그래서 지역 경제를 위해서 지역에서 있는 공급자를 먼저 우선 배려한다거나 아니면 지역의 주민을 우선 채용한다거나 하는 건데요. 그런 점수는 대기업은 8.2점 그리고 중소기업은 0점을 맞는 그런 아주 낮은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그 협력사하고 얼마나 공존했는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방침 정도 금융거래나 뭐 이런 걸 뒤져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침을 세워놨는가. 그래서 공정거래 방침, 내부거래,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 원칙 수립, 뭐 이런 것을 따졌는데도 대기업은 40점, 중소기업은 10점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경영 책임을 위해서는 기업 경영 정책이나 전략에 반영하는 CEO들의 어떤 관점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3월 4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서울경제TV에서 저녁 7시에 하는 주식 CEO 스트라이크에서 이 사회 책임 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회 책임 경영이라는 것은 꼭 지속 가능성이고요. 이런 것들이 사회 책임을 다하는 회사들한테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맨 처음에는 이제 투자자들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결국은 이런 사회 책임을 다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안정성도 높고 수익률도 높다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신선하고 좀 흥미로운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가시면 3월 4일자 102회 방송을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아침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서거했는데요. 이 때문에 국제유가가 하락할 것이다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미국의 WTI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 20일 동안 6.5% 이상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WTI, 즉 미국 내에서 거래되는 원유 가격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지정학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경제가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셰일가스가 개발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셰일가스가 이제 가스만 채굴되는 것이 아니라 셰일가스를 캐다 보면 이제 원유도 나오는 그런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점점 싸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저께 이제 조금 더 낮아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적대적이었던 이제 차베스 대통령이 이제 서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정권은 미국에 좀 더 이제 수출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건데요. 미국 에너지청 보고에 따르면은 베네수엘라는 이제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에 이어서 4번째로 이제 많은 석유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군부의 어떤 요번에 정권이 바뀔 것에 대비해서 선거 때 이제 베네수엘라 군이 야당의 승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뭐 이런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국제 유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차베스 후임자로는 마두로라는 부통령이 택해져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가 차기 정권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원유 생산을 포함해서 차베스의 어떤 정책 노선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차베스 대통령이 너무 극단적인 반미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 차후에 이제 그 후임자로 대통령이 뽑히시는 분도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좀 더 완화된 정책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변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낙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할 수 있을지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출발 증시와이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